내일 저녁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의 징계 심의가 진행됩니다. 윤리위 결정에 따라 차기 당권 경쟁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민주당은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죠.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진영 숙명여대 개관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일단 내일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열립니다. 우리가 핵심 쟁점을 먼저 조금 짚어보자면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그 성비위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 논란도 많았었는데 그 가장 큰 쟁점은 이제 윤리위에서 과연 어떤 형태의 징계를 내릴 것이냐. 현재로서는 이게 좀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경우에는 대표직 사퇴를 해야 하거든요. 자, 이제 그 정도로 중징계를 내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경고라든가 하는 정도의 그 경징계를 내릴 것인가, 이게 지금 이제 최대 관전 포인트고요. 만약에 이 대표직을 사퇴할 정도로 중징계 결정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예컨대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팬덤도 좀 있고, 또 이준석 대표가 된 이후에 신규 당원이 또 증가하기도 했었단 말이죠. 주로 이대남 이렇게들 얘기들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윤리위의 중징계 결정 그리고 자진 사퇴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점 등이 지금 현재 그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대표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징계 수위가 핵심 쟁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경고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경고보다 위 단위가 당원권 정지, 그다음 더 나가면 제명 이 정도 됐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제명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윤리위원회와 이렇게 갈등을 빚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경고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 지금 윤리위원장이 지난 작년이죠, 11월 달에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 임명한 분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당의 신주류가 된 저는 친윤이라는 분들한테 좀 영향을 받았다. 이런 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친윤 세력이 지난 대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갈등을 빚었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손 좀 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차기 당권의 문제에서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중간에 그만두게 되고 이게 6개월 이상이 되면은 보궐 당대표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궐 당대표를 하게 되면은 이 앞으로 새로 임명되는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의 자녀이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당대표 의중을 드러내놓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라든가 김기현 의원, 이런 분들도 저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다만 그렇게 되면 보궐 당대표 이후의 당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가지게 되죠. 그때는 흔히 하는 이제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여러 중진들의 친윤 중진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당원권 정지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짐작을 해봅니다. 네. 조금은 거센 수위를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이준석 대표는 경고 정도의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거든요.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시는지. 네. 저는 중징계 내리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성비위 그 자체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성비위 의혹을 이제 무마하려고 했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걸 결정하는 건데, 일단 성비위 그 본질인 성비위 의혹 관련해서 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예요. 네. 아직 결론이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론도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내리게 되면 이건 결국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수사 결과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셈이 돼버리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다가 이게 만약에 중징계에 가서 결국은 대표직 사퇴까지 하는 상황이 왔을 경우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층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냐 하는 거죠. 제가 보건대는 아마 줄 탈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대남 중심으로 해서.
자,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나요? 아무리 친윤계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꽤나 부담스러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극한 대립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징계를 내리기에는 좀 여러 가지 환경상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결국은 경징계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당의 윤리위에서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선거에 임박했을 때. 네. 그래서 뭔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때는 중징계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징계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부담감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당원도 아니고 일반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표예요. 네. 자, 근데 대표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조금 다른 이제 관측을 네. 하는 건데, 예, 저는 경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계시는데. 예, 네. 평론가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초에 당대표를 왜 윤리에 제소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강한 징계를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준석 대표는 사실 경고도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요. 경고라는 것조차도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받는 데는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공천 배제될 수도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정치 논리가 참 그렇습니다만은 섣부르게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느니 아예 싹을 자르자. 저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뭐 좀 사실 저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려가 됩니다. 네. 근데 이 의혹 자체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처음 제기가 됐고 이준석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향해서 CCTV도 다 공개하라면서 결백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핵심은 상납 의혹입니다만은 거기에서부터 파생된 것이 지금 윤리에 올라온 거거든요. 네네네. 그 제보자에 대해서 7억이라는 이 투자각서를 써주면서 무마하려고 했는 거 아닌가라는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형사 단계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당에서 이것을 가지고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것은 결국은 형사사건과 별개의 당내의 권력투쟁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김기현 원내대표도 윤리위에 정무적 판단을 요청한다라는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무적 판단을 요청한다는 얘기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윤핵관들이 뭐 차제 이번에 그냥 당대표 갈아치우고 네. 우리가 실권을 잡자. 뭐 이런 정무적 판단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지금 당대표를 이렇게 그만두게 했을 경우에 불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쪽의 정무적 판단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그런 네.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뭐 이 친윤계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그만두게 하는 쪽에 좀 무게 중심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를 사퇴시키는 게 그 사퇴시키는 거 그것만으로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흔히 하는 얘기로 이준석 대표를 키워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차기 예를 들어서 대선에 출마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새를 몰아주는 셈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된 그 과정들을 좀 연상케 하는 대목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탄압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좀 저항을 하고 그러면서 뭐 현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예, 이런 그 약간의 좀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국민들 정서들을 보면 대체로 이제 이 다윗 편을 드는 그런 또 정서도 네. 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준석 대표는 이미 확실한 팬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여론몰이에 나서고 했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지금 친윤계가 상당히 그것 때문에 이 사안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징계위 결과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 징계 결과가 이준석 대표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경고 정도를 받았으면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팬덤들이 다시 붙어서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당원권 정지라든가 어떤 중징계가 일어나서 정치적 대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면 팬덤이 있더라도
이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당원 당규상에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징계하는 입장에서 저는 강한 징계도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표현이 그렇으면 좀 거칩니다만 이왕 손볼 거 한번 제대로 손보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결과는 내일 저녁 이후에 또 네네. 나올 테니까요. 그때 지켜보도록 하고 사실 이 윤리위 징계 가지고 계속 정쟁의 거리로 이용이 되는 것도 차기 당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간의 설전을 두고도 또 세력 간의 다툼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배현진 최고께서 차기 전당대회 때 당대표에 출마하신 아, 정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 이제 세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논란이 됐던 바도 있는데 배현진 최고가 최근 들어서 오히려 자기 정치를 굉장히 세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그 친윤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친윤계 내에서 일종의 이제 뭐 악역을 맡는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악역을 해서 자기가 도맡아서 이제 공격을 최전선에서 이제 공격을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 선이 조금 도가 좀 지나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건 뭘까 하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친윤계 내에서도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존재감을 키우려고 하는 의도가 좀 명확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과연 뭘 지향할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친윤계 내에서 존재감을 키우면 뭐 현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관직에 오를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혹시 모르죠. 또 차기 전당대회 때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뭐 이 2024년 총선 때 뭐 공천도 확실하게 보장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좀 다목적적인 이런 다목적 그 지금 자기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제 제기는 해야죠. 이준석 대표도 늘 잘하는 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좀 국민 눈살 찌푸릴 정도로 가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 자체 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게 폐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좀 지적을 해드립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두 사람 모두 조금 자제할 것을 믿는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배현진 이제 최고위원이 좀 제가 보기에도 좀 도가 좀 지나친 네.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본인이 원래 이제 친윤이 아니잖아요. 친홍이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퀴즈로 정치를 대비했는데 최근에 이제 친윤으로 갈아탄 것 같아요. 민들레 회에도 들어가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나는 내가 더 친윤이야.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총선이 이제 뭐 1년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공천에서도 좀 편하게 받자. 이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남북 대치가 심할 때 네. 월남한 귀순 용사들 이런 분들이 네. 북한에 대놓고 막 더 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이 진영을 넘어가면은 그 전에 있던 진영을 더 세게 공격하는 이런 경향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지도부 문제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은 뽑는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대표는 저는 좀 최고위원이 우선적으로 대표를 존중해 줘야지만이 어느 당이든 지도부가 잘 운영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민주당에서도 어제 또 온라인에서 성희롱 발언이 있었던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한 중징계입니다. 그럼 방금 우리가 이제 이준석 대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경고만 돼도 정치인에게는 다음 정치를 기약하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됩니다. 네. 공천 작업을 할 때 야, 그 사람 과거에 이러이러한 행위로 해서 경고받은 사람이야. 이게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6개월 당원권 정지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정치를 지속하기 쉽지 않은 수준의 강한 징계를 받았다. 뭐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정치 인생에도 리스크로 작용할 정도로 중징계였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도 좀 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거에 임박했을 때 그때는 아무래도 국민 여론을 의식해야 되니까 더 세게 징계를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 뭐 선거 끝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강한 징계, 중징계를 내렸을까? 여기에는 그야말로 이 고도의 정무적 계산이 저는 포함이 됐다.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 얘기하면서 정무적 판단 얘기도 네. 했습니다만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게 최강욱 의원 한 사람만을 겨냥한 중징계일까?
이 생각이 제가 좀 들어요. 그건 네. 뭐냐면 이건 어쩌면 철험회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좀 당신들 너무 이렇게 밖으로 좀 과도하게 이렇게 의견 표출하고 하는 거 좀 자제하라. 뭐 철험회 해체 논란도 지금 당내에 네. 좀 있는 거잖아요. 특히 뭐 친문계 쪽에서도 계속 그 요구가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그 상황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적 계산이 들어간 결과였다고 했는데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철험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또 대대적으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죠. 뭐 본인이 사실 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방선거에 실패한 비대위원장이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었던 분이 떠나고 난 뒤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뭐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당이라는 게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가치와 사상이 녹아 있습니다. 어떤 이 페미니즘만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보의 가치라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정당 전체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저는 적절치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계파 갈등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번 그렇죠. 본인의 생각을 계파 갈등의 영역에 담아서 지금 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보통 이제 그 정치 이야기할 때 소신윤리가 중요한가 책임윤리가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요. 책임윤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소신보다는 사실은 다양한 의견을 수용을 하고 그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뭐 애초에 과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박지원 위원장을 위원장에 앉힌 것부터 실수였고 네. 지금 이런 식의 정치가 계속 이어가는 것도 뭐 저는 적절치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박지원 전 위원장이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박지원 전 위원장 아마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 도전할 의사를 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준석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마 상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걸림돌이 좀 있는 거잖아요. 책임론도 있고 게다가 또 본인이 좀 넘기 힘든 가장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계속 이제 그래서 이제 8.6 용태론도 이야기한 거라고 좀 보는데 계파 정치의 그 벽을 넘어서지 않으면 자기는 기회가 없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계파 해체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위기를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앞으로 아마 발언 횟수나 발언 강도는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저 평론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는 선출된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력이 10년 이상 된 나름 베테랑입니다. 근데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자면 배려에 의해서 내려 꽂힌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이 철험의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강한 징계가 철험에 대한 뭐 경고성 men태로 저도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걸 지도부가 좀 더 잘하자면은 국민의힘에 이준석 대표를 할 윤리위원회도 강하게 징계하라는 그런 여당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를 줘서 승화시켜주는 게 사실은 정치적 능력이거든요. 좀 민주당 지도부가 그런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글쎄요. 뭐 민주당 원래 그런 거 잘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다면 뭐 오늘 내일 새에 또 강력한 멘트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보건대는 그런 지금 여력이 좀 없지 않나 싶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갈등 상황이 워낙 심하고 뭐 국민의힘도 사실 따지고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내부 갈등 조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대외 협상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원구성 협상도 늦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다. 양당 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징계 수위 발표 이후 최강욱 의원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비쳤거든요. 이 수위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이제 사실관계가 수위하고 저는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 성희롱 발언이라는 것이 분명히 뭐 큰 징계거리입니다만은 이제 동성이고 평소에 이제 친하던 사람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 그게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지읒인지 디귿인지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좀 지금이라도 밝히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의 최강욱 의원의 언행을 살펴보면 무거운 처벌은 아니었다도 다 그 일환에서 나온 발언인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특히나 여성들이 이제 보기에는 이번 중징계도 이건 너무 좀 약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건데
또 남성들은 또 자기들끼리 또 컬처, 문화가 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자기들끼리 용인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마 느낌상 상당히 좀 차이가 받아들이는 것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런데 뭐 이 발언 자체가 사실은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건 사실이고 어찌됐건 뭐 그 성인지 감수성을 점점 높여가야 된다 지금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서 이 사안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최강욱 의원의 지지층들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또다시 앞서서 잠깐 얘기도 나눴지만 계파 갈등으로 치닫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파 갈등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젠더 갈등의 요소가 크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 젠더 갈등의 요소가 민주당 내에 이제 광풍으로 휘몰아치기도 했지만은 지난 대선 패배의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대남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대남 효과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올곧이 그대로 그것을 가져가 버렸고요. 네. 이런 상황에 있어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청년 전체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제는 젠더 한쪽 성만 지지를 받는다 이러면은 향후에 다시 수권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속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만들어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젠더 갈등 가능성을 시사하셨는데요. 이미 젠더 갈등이 이제 심화된 상태 네. 아닌가요? 저는 정치권도 상당히 책임이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 특히 양당이 그러니까 이대남 이대녀에 집착하면서 과도하게 사실은 좀 논란을 과도하게 좀 증폭을 많이 시켰죠. 그래서 증오를 더 유발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젠더 갈등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 악화를 시켜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 그 각 당이 물론 이제 선거 목적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이대남을 챙기고 뭐 국민의힘은 이대녀를 챙겨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어찌됐건 이제 과거와 달리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네네. 짚고 넘어야 될 게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대녀 전체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양당의 내부적인 얘기를 해봤고요. 조금 다른 얘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서해 피살 공방 날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이 사안에 어찌됐건 그 어떤 처음에 그 근거를 제공한 것은 역시 문재인 정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이미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정부가 월북으로 단정지은 근거들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미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 이거는 뭐 그 당시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한 의혹 이전에 네티즌 수사대가 이미 의혹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네티즌 수사대가 제기한 의혹들이 상당수가 좀 수긍이 가는 내용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월북 동기와 관련해서 뭐 빚 때문에 월북했다라는 이런 논리라든가 그런 것도 네티즌 수사대가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정도 빚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다고 뭐 이제 그런 이제 반박이 그때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명조끼를 입고 이제 간 것이 이제 월북 의사를 피력한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보니까 유족들이 그 이제 잠수복도 공개를 했던데 만약에 그럴 정도로까지 준비를 할 것 같으면 몸 체온도 유지가 되는 그런 그 잠수복 입고 예 그야말로 뭐 물안경도 끼고 뭐 저 물갈퀴도 하고 다 완전 그 장비를 갖춰서 갔어야지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그때 이미 다 그 사실은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내린 결론들이 많은 부분이 논리적으로 좀 깨져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번에 이제 나온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월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낸 게 아니에요. 내용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닙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처럼 확고하게 이걸 월북이다라고 단정지은 그 부분은 좀 오류가 존재한다라고 지금 이제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향후 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밝혀져야 될 거라고 좀 보는데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면 제가 보건대는 월북 논리는 의외로 쉽게 좀 붕괴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결정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뭐 그런 이제 의혹이라든가 그 발표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제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걸 끄집어 와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갈등만 일으키고 바로 지금 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대답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정쟁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요. 국민이라는 개인과 그리고 그 주권을 위탁받은 국가가 그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는 부분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진보 보수로 뭐 나누면 저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4.3 관련해서 제주도에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거지만 정부는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끝났지만은 예를 들자면 해수부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해경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국방부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제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형세는 문재인 정부가 월북을 조작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깔고 하는 하나의 색깔론에 불과한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해경은 그때와 또 다른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그 이야기를 뒤집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현재 여당이기 때문에 해경과 국방부는 정부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 국방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이야기는 끄집어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SI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하고 이렇게 교기를 가등합니다. 네. 정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회경을 앞세워가지고 월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고 그걸 바로 정쟁의 도구로 삼느냐 이겁니다. 결국 이게 어떤 상황이 됩니까? 과거 2012년도에 NLL처럼 NLL 발언 기억하시죠? 그죠? 김무성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할 때 NLL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네.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결국은 국가기록위를 오픈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선거에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엄청나게 색깔로 공세라고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사과. 김무성 대표 그냥 사과 한마디 하고 끝이에요. 그 과정에서 국가 이익이 얼마나 큰 손해를 봤습니까? 앞으로 타 국가의 정상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실제로 여당과 이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공세를 하려면은 현재 정부에 있는 자료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보고 난 이후에 차근차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의 방식은 전형적인 색깔론 정치 공세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지만 추가 증거가 없는데도 2년이 지난 지금 번복한 이후 이 부분에 대한 걸 짚으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에서 뭐 증거라고 낸 것들이 근거가 박약했다라는 거죠. 이미 그 시점에서. 예,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진 거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가 됐던 사안인데 그러면 국민적 의구심, 국민의 알 권리는 그냥 접어놓고 그냥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결론 내렸으니 이거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결론 그대로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옳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그런 식으로 했느냐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사건 다시 뭐 두 차례, 세 차례 다시 재조사하고 이런 사안들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예. 뭐 세월호만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조사했지만 결론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왜 이 보수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런 국민적 의혹을 규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어찌됐건 국민적 관점에서 이거는 봐야 되는 사안인데 그 당시에 이미 국민 상식선에서 이건 납득이 안 간다라는 얘기가 너무나 많았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픈하자, 공개하자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픈할 수 있는 권한과 실력을 가진 곳은 여당입니다. 여당이 지금 새롭게 오픈하면 됩니다. 대통령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시작하지 않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해서 공격을 하니까 지금 야당 쪽에서 사실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환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사안 자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건 경위들을 보게 되면 청와대에 제때 보고가 됐는지부터 그 당시에도 이미 의구심이 많이 제기가 됐거든요. 사건 발생하고 사망하고 난 그 다음 날에서야 겨우 이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뭐 이런 식의 일련의 경위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뒤집어서 설령 이제 이분이 월북한 게 맞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최초로 이제 발견한 시점이 그 이제 사망 사고 있는 그날 당일 낮 오후 시간이었잖아요. 그럼 발견하고 나서 몇 시간 동안 북한 그 해역에 있고 북한군이 사격을 할 때까지 그냥 방치해 뒀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과정에서
왜 그럼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냐는 거죠. 통상적인 어떤 과거의 전례에 따르면 대응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북 의사를 설령 피력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국민입니다. 그죠? 그러면 월북 나중에 뭐 월북한 게 밝혀져서 우리 쪽에 와서 뭐 처벌을 받더라도 보통 통상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일단 우리 쪽에 돌려보내라라고 요구를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요구들이 과연 제때 전달이 북한 쪽에 됐느냐. 뭐 위협 기동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뭔가 청와대가 이미 사전에 결정을 내려놓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냥 쭉 이 사건을 그냥 끌고 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 의혹도 그냥 접어둬요?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최종적으로 월북이라고 하는 결론도 일종의 답정로로 이미 월북으로 가져가기로 결정 내리고 모든 사안을 끼워 맞춘 것으로 그렇게 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환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나 네.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평론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혹을 저는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 이제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네. 의혹을 해결하는 것도 절차와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익도 보장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지금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라고 네. 의혹을 풀자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혹을 푸는 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해경은 왜 입장이 변했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혹시나 해경이 입장이 변화가 되는 과정에 정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의혹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풀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국방부라든가 SI라든가 현 정부 여당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확인이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기록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가야지만 이 국익을 손해보지 않고 국가 정보를 훼손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절차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생략한 채에 지금 초동 단계인 해경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두 번째 단계인 국방부 단계라든가 SI 단계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출근길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 소환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세월하고 비교를 합니다. 세월하고 이게 사실 비교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돌아가신 유가족들에게는 좀 충분히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만 세월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국내법의 영향력 하에서 국내의 통치권과 행정이 미치는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진 거고 이거는 북한 영향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3시간 동안 표류하는 동안 왜 조처를 하지 않았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인도적으로 봤을 때 그분이 월북을 하든 아니면 무슨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당연히 그 인권으로 지켜줘야 되는데 북한이 그런 상상도 못한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는 그런 짓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거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단계적으로 놓고 분석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전임 대통령을 소환해가지고 지금 현직 대통령은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격이 되면은 이게 누가 정쟁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정부에 들어서서 해경이 입장을 변경한 그 이유에 대한 이 시점에 대한 정쟁의 의구심을 놓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체로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보통 이제 과거사위원회 만들고 뭐 이런 건 다 집권 초반에 하죠. 예. 지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 규명 같은 거 또 적폐 수사 이런 거는 보통 임기 초반에 합니다. 그럼 어떤 정부라도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진상규명 임기 초반에 해야 되는 거죠. 임기 후반에 뭐 레임덕 오고 이런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그 동력이 붙나요? 자,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런 거고 해경 쪽에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명확한 그러니까 월북 증거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결론 잘못 내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닙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겠죠. 그래서 번복하는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해경 쪽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청와대 쪽에서 뭐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지금 의혹들이 추가로 지금 또 유발돼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경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 제가 보건대는 이 사안을 월북으로 결정 내리는데 본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결정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본인들도 아무 말 없이 지금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기 진상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런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 규명위원회를 만들든지 국회에서 뭐 이 흔히 하는 말로 국정감사를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방법들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여야의 의원들이 정보위라든가 국방위에서 물론 뭐 원 자료를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국방부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때 조사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흔히 하는 이 우리 대북 정보 자산들이 다시 이제 리세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런 엄청난 예산도 들고 그다음에 국가의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원질이 있은 다음에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잘못하면 국가 안보라든가 국가 신뢰에 엄청난 손실을 주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2012년 NLL 발언처럼 한번 사과하고 끝. 저는 이런 식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게 흔히 하는 말 주파수 문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주파수를 새로 바꾸고 그다음에 통신 장비 바꾸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민영사상 책임을 지겠다라든가 여당 대표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지금 신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런 의혹들, 색깔론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방식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찌됐든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또 이런 정파적인 논쟁으로 계속 치닫는 게 좀 완화될 텐데. 근데 네. 이번 그 사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정쟁화 시킨 게 저는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제 해경이 예를 들어 그런 발표를 하고 감사원 감사한다 그러고 이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래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그냥 해라 조사 이렇게 담담하게 받았으면 이게 정쟁이 됐을까요? 아니라고 부인하고 이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청와대 기록물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까지 소환돼 나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저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전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담담하게 그래 조사해봐. 조사해봤자 아마 별로 달라질 거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 그래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결론이 나왔을 경우에 정치적인 책임, 법적 책임 다 여당 그리고 뭐 대통령실에서 져라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게 더 무섭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 제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받으면 민주당 아직도 여당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과도하게 나라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사실은 잘못되면 여당이 총체적으로 현 여당이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는 정치적 책임이라 한다면은 뭐 지금 이제 여당 국민의힘 지도부의 사퇴라든가 또 대통령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저는 약속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라보고 논란 같은 소등공복 논란도 NLL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의 보수 정당이 안보를 해쳐가면서도 정쟁을 하는구나라는 우리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좀 과민 반응을 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가 SI 공개는 또 응한 것도 조금은 같이 함께 좀 진상 규명을 해보자라는 그렇죠. 진상 입장으로. 규명하자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얘기를 나눠봤네요.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분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